자, 행동평가입니다. 행동평가에서 행동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행동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상당히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환경결정론,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환경결정론의 내용도 맞고 다요인 결정론도 맞는 것입니다. 다요인 결정론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행동은 외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재적인 평가, 외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법칙 정립적 접근보다는 법칙 정립적 접근보다는 개별 사례적 접근, 개인차적 접근과 동의였죠. 개별 사례적 접근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여기입니다. 개인차적인 접근에서 힌트 얻으시면 돼요. 개인의 행동이 이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행동에, 개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행동평가가, 그래서 개인차적 접근, 개별 사례적 접근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행동평가는 우리가 이제 뒤에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설적 연역법, 가설적 연역법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자, 수량적인 평가, 이거 수량적인 평가를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수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예요? A, B, C 패러다임입니다. 자, A, B, C 패러다임은 이니셜을 딴 거다라고 했어요. A는 antecedent라고 해서 선행 사건, 선행 요인이라 하고요. 자, behavior는 행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consequences는 후속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ABC 패러다임이다. 행동에서의 ABC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평가의 방법을 보는데요. 1번이 자연관찰법, 2번이 유사관찰법, 별표 2번. 그 다음에 3번이 자기관찰법, 별표. 그 다음에 네 번째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필기나 실기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2번과 3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에 별표 하나씩 쳤습니다. 자연관찰법 들어가겠습니다. 내담자의 집이나 학교나 병원 등에서 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가로 닫고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뭐 1번 같은 경우가 개념이 되겠죠. 체킹하시고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즉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태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생태학적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생활 환경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상황에 걸쳐서 관찰함으로써 문제 행동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문제 행동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관찰법입니다. 유사관찰법은 통제관찰법이라고도 합니다. 통제관찰법의 밑줄, 이것도 잘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자연관찰법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유사관찰법, 통제관찰법이라는데요. 제한이 가능한 가해진 환경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유사관찰은 통제된 관찰과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가로 관찰 대상과 장소, 방법을 한정하고 행동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거나 조직적으로 변화시켜서 관찰하는 방법이 됩니다. 가로 닫고요. 자, 자연적의 반대가 인위적 아닙니까? 그래서 인위적의 동그라미 별표 치면 됩니다. 어떠한 대상과 장소와 방법을 한정해 놓고서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유사관찰, 통제관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일반 거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쪽을 못 보고 이쪽에서는 볼 수 있는 거, 일반 거울, on-way mirror라고 하는데요. 관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일반 거울이요. 조작해 놓고 그 조건에서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일반 거울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비벼치면 돼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아동의 행동, 부부간의 행동을 상담실에서 평가하거나 역할 참여놀이, 역할놀이라고도 하죠.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발생 빈도가 낮고 자연스러운 상황, 환경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의 경우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관찰하기 힘들면 인위적인 환경을 부여해서 유사관찰법, 통제관찰법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죠. 자기관찰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건데요. 1번 별표, 자신의 행동, 사고, 정서 등을 스스로 동그라미 관찰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과 관찰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비용이 저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문제 행동을 통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밑에 각주를 보시면 자기관찰은 동의어가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자기관찰은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기의 사고를 성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참여자가 내담자와 같이 참여를 하는 가운데 관찰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응성 효과가 적고 관찰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자연 장면에서 행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평가 방법은 참여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환경에 관여하고 있는 관찰자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대개 이제 그 아이를 관찰할 때 많이 관여하는 게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보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를 관찰하는데 그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관찰하면 이게 참여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비참여 관찰의 경우는 반응성의 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비참여 관찰, 참여하지 않고 같이 어우르지 않고 그냥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할 때는 반응효과, 호손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관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피관찰자가 알아채서 관찰자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좀 자연스럽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참여 관찰에는 반응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참여 관찰에는 반응 효과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정리하고요. 자, 4가지의 관찰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자연관찰법은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지 않은 환경, 우리가 일상 환경이라 할게요. 일상 환경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유사관찰법, 동의어는 통제관찰법. 이것은 제한된 환경에서
인위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인위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사관찰법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거울이라는 거죠. 일반거울,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관찰법입니다. 자기관찰법은 하나, 둘, 셋이에요. 자기 모니터링이라고도 한다. 자기 스스로가 행동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행동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자기관찰법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이 있다. 자, 참여관찰법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과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집이라고 했을 때, 집 안에서 부모가 자녀 아동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생활하는데 부모가 이 자녀 아동을 관찰한다면 이게 바로 참여관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죠. 여기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자연스러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응효과라고 하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효과가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관찰 기록의 종류가 있습니다. 관찰 기록의 종류에 밑줄 쳐주시고요. 첫 번째가 표본 기록법, 두 번째가 일화 기록법, 3번이 사건 표지법, 4번이 시각 표지법, 5번이 행동 목록표, 우리가 보통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여섯 번째가 평정 촉도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보고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나 장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자리부터 가로 미리 정해놓고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행동과 상황, 말들을 모두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로 닫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찰 대상이나 장면을 미리 정해놨다. 관찰자가 이런 것들이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화 기록법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로 구체적인 행동 사례나 어떤 사건에 관련된 관찰 기록 가로 닫고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사례가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 이게 일화라 이 말이에요. 일화. 그 다음에 사건 표지법입니다. 사건 표지법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으로 명명된 행동의 발생 기록을 관찰하고자 하는 끊어요.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건 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표본기록법, 표본이 바로 뭐예요? 표본이 일종의 그거잖아요. 표집이잖아요. 표집이죠. 그 다음에 일화라는 것이 있어요. 일화는 어떠한 특정 사례나 사건이니까, 그래서 사건 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두 가지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이나 사건으로 명명된 행동의 발생을 기록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거기서부터 밑줄이요.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만, 그것이 발생할 때만 기록한다. 그래서 사건 표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만 표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만 표집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시각표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각표지법은 거기 보면 타임이라고 돼 있죠. 이 시각이 바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그래서 시각표지법은 시간표지법이라고도 합니다. 타임 샘플링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시각표지법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정해진 시간 간격을 두고 행동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즉,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비교적 짧은 시간 사이에 이러한 발생한 행동을 양쪽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행동 목록표입니다. 관찰자가 일련의 행동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고요. 준비된 행동 목록에 있는 행동이 관찰 장면에 나타난지를 체크로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 목록표 쭉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체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동 목록표가 됩니다. 평정척도법. 자, 행동의 출현뿐만 아니라 특성, 빈도나 강도 등 행동의 질적인 특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기술 평정, 숫자 평정, 도식 평정, 표준 평정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면 평정척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 나온 대로 뭐 숫자로 평정할 수도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있을 때 뭐 도식으로 해서 평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의 출현뿐만 아니라 특성, 빈도, 강도 이러한 행동의 어떤 질적인 측면 그러한 것들을 특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바로 평정척도법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6가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실기 대비하셔야 돼요. 실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전반적 범위의 아동평가 평정척도입니다. 아동평가 평정척도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한국판 CBCL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PRC라고 해서요. 이것도 한국판인데요. 한국 아동인성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CBCL인데요. 첫 번째 보면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라고 합니다. CBCL이 무슨 말이죠? Child Behavior Checklist라고 해요. 그러면 Child Behavior 아동 행동이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행동평가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KCBCL은 어쳔바, 그 다음에 에돌브록 이라고 간단히 읽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한 CBCL을 우리나라에서 오경자 교수 등 이 번역을 해서 표준화한 행동평가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CBCL은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정서 행동 문제를 그렇죠. 부모가 평정하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부모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의 심리장애 진단에 유용한 임상적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PRC를 보면 이니셜은 이렇게 됩니다.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에 보면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아동을 위한 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아동, 인성, 평정, 척도, 레이팅 스케일, 평정 척도니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개인 소아정신병원에서 아동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을 통해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집한 임상 자료와 DSM-4 미국의 아동 인성 검사, 아동 문제 행동 평가 척도, 우리가 아까 했던 CBCL을 말합니다. 사회 성숙도 검사, 국제 질병 분류 10번째 판, 즉 ICD-10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된 내용, 아동 평가와 관련된 문헌 및 저자들의 임상경을 바탕으로 끊어요. 아동의 심리적 장애나 정신과적 문제를 선별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한국 아동 인성 검사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한국 가이던스에서 새롭게 개발한 검사인데요. 1번은 참고하셔도 돼요. 1번은 이 검사가 이제 개발하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 3세에서 17세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총 50분간 실시하며 누구를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평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의 다양한 환경 안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침체된 정신과적 문제 등을 두루 측정하게 됩니다. 자, 정서적 특성들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빠른 시기에 일찍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검사가 KPRC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반적 범위의 아동평가 평정 척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1번 CBCL은요 2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KPRC 이것도 마찬가지 2번이 중요한데 둘 다 보호자들이 측정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CBCL은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 문제, 아동 청소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거예요. 부모가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KPRC는 이거는 어떤 질문지인데, 이러한 질문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50분간 실시할 때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가 3세에서 17세 아동이면 이것도 아동과 청소년까지 이제 범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